안녕하세요. A큐브 기업연구소에서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의강 목동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재밌는 걸로 보죠. 개정세법안이 내년 우리 이번 정부에 내년에는 세법 개정을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요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이 무조건 확정이 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쩌면은 지금 나와 있는 세제 개편안이 더 안 될 확률도 높아. 이유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기준으로 보면 의석수가 야당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안 될 확률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방향은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를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 된다면은 내년에도 또 이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또 법인 관련해서 주된 부분들이 이쪽에 많이 나오니까 그걸 위주로 좀 살펴볼 거예요. 법인세 과세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지금 현행은 4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고 대다수 우리는 중소기업을 만나기 때문에 2억을 기준으로 평가를 좀 많이 하죠. 당기순이익 2억 이하는 10%, 2억이 나오면 20%, 그리고 뭐 200억, 3천억 이런 구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개정을 한다면 2억이 5억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5억까지는 10%, 5억이 넘으면 20%, 그리고 25% 구간은 없애고 200억 이상 기업은 22%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에요. 그러면 혹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거요, 요거? 그 위에 요거? 옆에 요거? 아니요. 20%가 전체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아,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20%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요거는 그 소비성이나 향락 업종이나 기존의 그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들 모르겠지만 법인 임대사업인데 주된 사업이 그 이자나 임대소득이 주 매출액의 50% 이상이 넘거나 가족들만 구성되어 있거나 한 업종은 오히려 20%로 더 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으니까 지금 이걸 기준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거기는 이제 거기대로의 전략을 짜기는 해야 될 거니까. 근데 대기업의 세율을 많이 낮추는 거. 아니 배당금이 아니라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저렇게까지 될 정도면 대기업 위주로 완전 대기업일 텐데 대기업한테 3%를 혜택을 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세제 개편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자 감세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부자 감세가 맞는 부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남들이 부자 감세라고 해서 우리도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왜 부자 감세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은 혜택을 받는 구간이 대표적으로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억 이상에서 5억까지 여기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똑같고, 그쵸? 5억 이상부터 200억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200억이 넘어서 3천억까지는 같고, 3천억이 넘는 대기업이 유리하겠죠. 3천억이 당기순이익이 넘는 기업은 10개 안에 손꼽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겠지만 소수 기업이라도 하지만 2억 이상에서 5억 사이는 이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과세 체계를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5억까지는 10%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거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당기순이익 2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억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인정기를 판매를 할 때 뭐 비용 처리가 100% 다 된다라고 해서 2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아래 구간으로 좀 하향 조정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컨설턴트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자극적인 거, 현혹적인 말로 컨설팅을 하는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존에도 2억이 넘고 5억 사이에 있는 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무조건 20%를 내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세액공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세금을 안 냈던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비용 처리하고 상관이 없어서 경영인정기라는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느냐? 컨설팅을 제대로 하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상장 주식 가치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경영인정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 내는 거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업승계라든지 가업상속이라든지 이런 거의 기준에 맞춰서 향후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경영인정기는 그 비상장 주식 가치를 낮춰주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종신이나 이런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는 자산 계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경영인정기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떨구니까 재무상태표에 아예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느냐? 가업승계에는 사업 관련 자산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들어가지 않은 경영인정기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거는 기회가 될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더 커지는 게 없나? 이게 제일 큰 건가? 네. 다음 거 볼게요. 통합 고용 세액공제가 또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경정청구들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력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놓치거나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던 거를 나중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경정청구라는 거를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돌려주는 게 사실은 요 고용중대 세액공제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볼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로자를 한 명을 뽑으면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줬어. 그리고 청년이나 그리고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뽑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줬고 지방 같은 경우는 1,200만 원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뭐 중견기업은 얼마, 대기업은 얼마. 그리고 사회보험료라는 거를 이거에 맞춰갖고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이런 부분들로 다 분할을 시켰었어요. 이거를 좀 단순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통일해서. 자, 볼까요? 고용증가 인원 곱하기 1인당 세액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정규직 상시 근로자를 뽑을 경우에는 수도권은 850, 지방은 950.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다 따로 분류되어 있던 요 아래쪽에 있던 분들까지도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서 특별한 분들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을 뽑았을 경우에는 수도권에는 1,450만 원, 엄청나게 크죠. 지방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줄 테니 많은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분할이 되었던 거를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단순화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제법 있다. 왜냐면 기존에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적은데 또는 이거는 좀 뒤로 늦춰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 말고 저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업 상속공제예요. 가업 상속공제가 우리는 기존에도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아버지, 가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이어나갈 수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적용 대상들은 같고 중견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중견기업의 기준이 커졌습니다. 매출액을 4천억까지 중견기업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1조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굉장히 확대를 시켰어요.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4천억이 넘는 데에는 가업상속 공제라는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가 다 2배로 커졌어요. 볼게요. 10년 이상부터 이 대상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이었어요. 현재. 그리고 20년 이상 30년까지는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까지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규모가 공제 한도가 너무 그렇게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고 해서 이거를 다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기간은 동일하지만 공제의 한도를 2배로 다 올렸습니다. 200, 400으로, 300을 600으로, 500억을 1000억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은 같지만 여기에 지분을 50%에서 40%까지 해서 범위를 그만큼 또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폐지를 했고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고액 주주로만 한정을 짓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거는 2025년 11월로 뒤로 늦췄습니다. 네. 자, 요것도 중요하죠? 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구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볼게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죠?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의 구간을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세제 개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뭐 민생 안정을 꾀하고 서민들의 물가를 좀 도와주기 위한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세율이 6%였습니다. 그쵸? 여기 아시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소득이 아닙니다. 예, 요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 디테일하게 보기는 할 건데, 과세표준은 단순하게 보면은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하는 매출을 잔뜩 올렸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빼고 남아있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1200만 원까지는 6%였는데 200만 원이 더 커졌네요. 그쵸? 1400만 원까지는 6%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실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1300에서 1400은 15%에서 6%로 구간이 낮춰졌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200에서 1400 사이의 구간이 일단 혜택을 본 구간이 될 거고, 두 번째 볼게요. 1200에서 4600까지는 기존에 15%였어요. 자, 그러면 4600이었는데 4600부터 5000까지는 기존에 24%였죠? 예. 요 구간이 15%로 또 구간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88% 24%의 세율이고, 그 나머지는 보통, 예, 같아졌죠? 예, 요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단순한 소득이 1억 정도? 1억 조금 넘게 1억 5천 정도? 자녀 소득, 아니, 자녀의 그 구성이나 가족들의 구성이 많아서 인적공제를 좀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1억 5천 정도까지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좀 줄어드는 효과는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굉장히 큰 고소득이신 분들은 여기에서는 잘 못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럼 못 느끼실 분들은 누굴까요? 개인 사업자. 고소득의 개인 사업자들은 아마 여기에 큰 혜택은 못 보실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보시겠죠, 아까.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라고 해서 아까 민생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 월세세액공제도 마찬가지. 예. 그냥 좀 더 올려준대요. 예.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 그 대학 입학 전용료나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거 15%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고, 식대 있잖아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얼마죠? 기존에 10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반영에서 서민들이 가장 동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렇죠. 사실은 직장에서 진짜 식비로 쓰게 되면 금액이 워낙 적었던 건 맞아요. 이게 10여 년 전에도 10만 원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효과냐? 비과세가 이게 커지잖아요. 10만 원이 커졌죠? 그러면 10만 원이 소득이 커지는 효과 조금 과장을 해서 그 정도의 효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까 법인세를 25%에서 22% 구간으로 줄인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요 과세체계 개편안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예.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유세는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거는 모르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라는 얘기가 와서, 일단은 나중에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가더라도 다시
정상화를 시켜놓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좀 올리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얘기도 논의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기존에 뭐 50억짜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세금하고 10억짜리 2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했을 때 10억짜리 2개의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는 현실성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 시켜서 다시 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속에는 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은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게 100% 맞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이 발표되고 나서 나와 있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가볍게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서 2022년 개정되는 세법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를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증여를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배우자 2월 과세라는 거 알고 계세요? 배우자 2월 과세. 부동산을 내가 3억에 취득을 했어. 근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10억이야.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7억이 발생이 되죠. 네. 내가 팔려고 하는 양도가액하고 취득세하고의 차이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양도세가 이제 과세가 됩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배우자는 이걸 취득한 가격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게 취득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인데 10억에 하는 게 아니고 10억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증여세는 내겠죠. 6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이거를 이제 취득가가 원래는 3억이었는데 10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팔면 어떻게 되죠? 바로 양보랑 따로 없어. 따로 없어요? 엄청 내. 엄청 내요? 취득한 가액은 바로 돌려서 원칙적으로는 취득한 가액이 맞기 때문에 10억에 받았으면 10억에 팔아도 양도세는 전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2월 과세라고 해서 5년 안에는 팔면 내가 취득했던 가격인 3억으로 취득가가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받으면 5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하면 가능한데 5년 이내에 하면 안 돼요. 그게 유일하게 없던 게 주식. 주식은 올해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6억이 됐어. 6억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이거를 바로 팔아도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죠. 주식은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좋은 게 주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 있던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쇼킹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5년이었던 게 10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만약에 넣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몇 년? 10년. 10년이 지나야지 팔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유추해 보건대 올해는 증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매물이 없어지겠죠. 올라갈 확률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래하면 팔면 그렇죠. 근데 증여를 아무거나 하나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것만 하겠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관심을 갖는 상황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게 기재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발표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고객은 누구죠? 법인 대표. 그리고 고액의 개인 사업자.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 타이밍에 고객한테 연락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히 할 얘기가 없었을 때는 이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이 기재부에서 다 발표됐던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상세본 216페이지로 돼갖고 쭉쭉쭉쭉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정 팀장님이 물어봤던 요런 거. 그죠? 볼게요. 요 사이가 그럼 뭐냐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 중견 기업은 이 10% 해주는 특례 세율에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지금도 원래 제외를 시켰던 거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엔드예요. 모두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데 여기는 못 받을 수 있으니 만약에 공교롭게 내 고객 중에 여기가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게끔 컨설팅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법인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는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2022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보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이만 접겠습니다.